한밤중 큰 며느리의 방에서 대문 밖까지 울려 퍼질 만큼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방 한가운데에는 집신각시라 업신여기던 작은 며느리의 낡은 물독이 놓여 있었고, 큰 며느리는 그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물독은 분명 작은 며느리가 뒷산에서 품에 안고 내려온 낡고 볼품없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재물 많은 큰 며느리는 그것을 몰래 훔쳤던 것일까요? 그리고 물독을 손에 넣은 그날 밤, 그녀는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저토록 비명을 질렀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짓밟고 모함한 사람 앞에서 작은 며느리는 끝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두 며느리가 한 지붕 아래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그 집 큰아들이 봄에 먼저 장가를 들고 작은 아들이 그해 가을 뒤이어 혼례를 올리던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집안으로 들어온 두 며느리였지만 그 행색과 형편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지요. 차이가 어찌나 컸던지 두 사람의 혼례는 오랫동안 고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큰 며느리 연화댁이라 하면 성은 윤씨여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꽃 같은 자태를 지녔다 하여 연화라 불렸는데 이름값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가 시집 올 때 몰고 온 짐꾼만 10면이 넘었습니다. 가마 뒤로 따라오는 혼수 행렬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고 번쩍이는 은촛대며 향나무로 만든 반다지며 두터운 모시필이 겹겹이 쌓여 들어왔지요.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아이고 저 집은 며느리 복으로 평생 살겠다 하고 담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은 며느리 산옥이의 행색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은 배씨여, 이름은 산옥, 산속 옥돌처럼 투박하지만 단단하다는 뜻이라 했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 탓에 혼수라 할 만한 것이 변변이 없었고 시집 오던 그날까지 입던 무명치마 저고리에 헤어진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방 안은 썰렁한 바람만 맴돌 뿐 세간 하나 변변치 않았지요. 며느리가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차 한 잔씩을 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댁이 먼저 두 손으로 공손히 차를 올리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내밀어 그 잔을 받으며 아이고 우리 큰애기 손이 이리 고와서야 하고 흐뭇하게 웃었지요. 이어 산옥이가 두 손으로 차 잔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내려놓으라는 눈짓을 하더니 산옥이의 얼굴이 아니라 두 손 위에 얹힌 것 없는 빈 소매 자락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이것뿐이냐? 산옥이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그것이 이 집에서 산옥이가 받은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물 많은 큰 며느리 연화댁에게는 살뜰하게 굴며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날랐고 하인들 역시 연화댁의 눈에 들려고 온갖 아연을 떨었습니다. 반면 산옥이에게는 모두가 싸늘했지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볼 때마다 복도 없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냐 하며 혀를 찾고 하인들마저 집신각시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댔답니다. 그렇게 금으로 치장한 큰 며느리와 집신만 신고 온 작은 며느리의 기막힌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차별이 심하니 우리 산옥이 앞날이 캄캄하기도 하지요. 날이 갈수록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만하고 심술 굳은 큰 며느리 연화댁은 가진 것 없는 동서를 아예 몸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지요. 아가, 내 방 먼지가 수북하구나.
어서 와서 쓸고 닦아라. 연화댁은 산옥이를 부를 때 꼭 아가라 했는데 그 말투에는 존중이 아니라 하대하는 비아냥이 가득했답니다. 아가, 날이 차니 악과 지펴라. 손님 오실 터이니 물도 길어오고 이따 내 어깨도 주물러야겠다. 연화댁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의 굳은 일을 죄다 산옥이에게 떠넘겼습니다. 겨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옥이는 새벽부터 우물가에 나가 두레박을 올리고 내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지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닿을 때마다 손등이 갈라지고 어느새 두 손 가득 핏기가 배어나왔습니다. 모습을 마루 끝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작은 아들 산옥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로 걸음을 옮기려다 마침 안채에서 나오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그냥 발길을 멈추고 말았지요. 저 뒤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산옥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 앞에 앉아 마지막 남은 쌀밥 한 그릇을 연화댁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산옥이에게는 밥솥 바닥에 남은 누룽지 물 한 사발이 전부였지요. 산옥이는 그것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야 부엌에서 혼자 식은 보리밥 반 공기를 먹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지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날 새벽 부엌 선반 위에 조그마한 약재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트는 대쓰는 것이었지요. 산옥이는 봉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산옥이가 조금이라도 쉬는 것처럼 보이면 게으른 년 이 집에 놀러 왔느냐 하고 호통을 쳤고 밥이라도 한술 덧대려 하면 가진 것도 없는 게 먹는 것만 밝히는구나 하며 밥그릇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아침 가장 먼저 우물물을 길어와야 하는 것도 산옥이여 밤 가장 늦게까지 부엌 뒷정리를 해야 하는 것도 산옥이었지요. 그러니 산옥이가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옥이가 어떤 처자입니까? 그녀는 모진 구박과 서러움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했습니다. 이 또한 내 몫 시련이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녀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별한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었지요. 연화댁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새 것만 찾고 헌 것은 내다 버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산옥이는 그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쓸모를 찾아냈지요. 부엌에서 쌀을 씻고 남은 뜨물을 따로 모아 뒤뜰시든 화초에 정성껏 뿌려주었더니 죽어가던 화초들이 생기를 되찾아 예전보다 더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소. 연화댁이 모시옷을 지어 입고 버린 자투리 천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연화댁은 이런 쪼가리가 다 뭐야 하며 호랑 던져버렸지만 산옥이는 그것들을 몰래 주워 모아 밤늦도록 등잔불 밑에서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을 했지요. 파란 조각, 붉은 조각, 노란 조각, 그녀의 솜씨에서 쓸모없던 천조각들은 아주 곱고 아름다운 조각보와 복주머니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온 손님 한 분이 방 한쪽에 개어져 있는 조각보를 집어들고는 아이고, 이 솜씨 좀 보소. 저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곱구먼.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연화댁이 막 대답하려는 순간 곁에 있던 하인이 저도 모르게
작은 마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고 먼저 말해버렸지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산옥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연화대기 얼굴이 눈 깜짝할 새 굳었지요. 손님이 돌아간 뒤 연화댁은 그 조각볼을 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까짓 것 하고는 발로 밀어버렸지요. 산옥이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조각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접힌 모서리를 손으로 가만히 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밤 연화댁은 자기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들을 둘러보았지요. 은촛대, 반디시, 향나무함, 비단 보자기, 하나같이 돈을 주고 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연화댁은 그 사실이 왜 이리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각골을 바라보는 손님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텃밭에서도 산옥이의 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모양이 못생기거나 크기가 작아버려진 채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지요. 무는 썰어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고 배추 겉잎으로는 구수한 시래기국을 끓였으며 작은 오이나 고추로는 새콤달콤한 장아찌를 담갔습니다. 그녀가 담근 장아찌는 그 맛이 일품이라 한번 맛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연화댁은 그런 산옥이를 보며 팔자는 못 속인다더니 버려진 것만 주워 모으는구나 하고 비웃었지만 산옥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세상에 처음부터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꾸고 보살피느냐에 따라 돌멩이도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의 환갑이 되는 생신날이었답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하고 먼 친척들까지 모여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생신상 준비는 먼 며느리가 총괄하는 것이 법도라. 연화댁이 의뢰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연화댁이 산옥이에게 하는 말이 가관이었지요. 아가, 너는 손이 거칠고 솜씨도 없으니 오늘만큼은 부엌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라. 괜히 나서서 잔치 망치지 말고 마당이나 쓸고 있거라. 산옥이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연화댁은 친정에서 가져온 돈을 펑펑 써가며 저자거리에서 가장 비싸다는 재료들을 몽땅 사들였지요. 귀한 전복이며 살찐 꾹꾹이며 싱싱한 생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정작 그것들을 다루는 솜씨가 문제였습니다. 생선은 손질이 잘못돼 잡내가 빠지지 않았고 탕은 너무 진하고 기름 좀 먹기가 거북했으며 뒤늦게 도착한 해물은 보개이 잘못돼 손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상위에는 손도 안 뗀 음식 그릇들이 줄비했고 친척 어른들은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댁은 부엌 안에서 하인들을 들볶으며 어서 뭔가 내오라발을 굴렀지만 재료도 없고 솜씨도 없으니 어찌하겠소이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산옥이가 조용히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텃밭으로 나가 며칠 전에 담가둔 장아찌에 항아리를 들고 왔고 시래기국을 뚝딱 끓여내고 손수 기른 채소로 나물을 묻혀 상 위에 차곡차곡 올렸지요.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담하고 정갈하며 맛이 깊었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이 장아찌 맛이 어찌 이리 일품이냐 하고 감탄하자 어르신 댁에서는 누가 만드셨소 하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연화댁이 막 입을 열려는 찰나 옆에 있던 하인이 또 저도 모르게 작은 마님이 담그신 것입니다 하고 먼저 말해버렸지요. 잔치 마당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연화댁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옥이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잔칫날 지나고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온종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만 드셨더니 시어머니가 그날 밤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뚝 떨어져 자리에 드러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오고 비싼 약재를 사다 달여 바쳤지만 입맛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입이 써서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는구나. 기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묽은 죽만 겨우 몇 술 뜨고는 기운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시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아주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작은 머느리, 산옥이가 잔칫날 남긴 나물 반찬들을 작은 종지에 소담하게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따로 챙겨두었던 모양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몰래 손으로 조금 집어 맛보았습니다. 쌀쌀하면서도 향긋하고 새콤달콤하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그 맛이 꽉 막혔던 입맛을 단번에 확 뚫어주는 것이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결국 부뚜막에 있던 찬밥 한 덩이를 꺼내 산옥이가 만든 나물과 장아찌를 반찬 삼아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버렸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 속도 편안해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지요. 두뚜막 옆 좁은 자리에 산옥이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등잔은 기름이 거의 다 달아 깜박이고 있었지요. 뻘건 손등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아직도 핏기가 가시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고름을 살며시 풀어 산옥이의 어깨 위에 덮어주려다 문 쪽에서 하인의 발소리가 들리자 얼른 손을 거두고 안채 쪽으로 걸음을 돌렸지요. 다음 날 아침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산옥이를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선반 위에는 어느새 손 트는 데 쓰는 약재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것이 누가 둔 것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 산옥이의 진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무렵 이 집안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들이닥치고 있었으니 바로 큰 며느리 연하댁의 끝없는 낭비벽 때문이었답니다. 오늘은 동쪽 집 잔치에 가야 하니 새 모시옷을 지어야겠다. 내일은 이웃 만님네 쌍육판에 끼어야 하니 새 옷핏이 필요해.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값비싼 옷가지와 놀이개를 사들였으며 기분 내키는 대로 하인들에게 상을 내리거나 안채를 화려하게 꾸미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화댁의 남편인 큰아들은 또 어떤 위인이었어. 아내의 등살에 눌려 귀 한 번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도 저작거리를 쏘다니며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는 데에 돈을 탕진했지요.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산옥이가 부엌 하인에게 기름을 더 가져오라 하니 하인이 눈을 피하며 주인마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했지요. 어느 날 아침에는 오래 일하던 부엌 하인이 보따리를 챙겨 나갔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산옥이는 나중에야 알았지요. 광에 들어가 보니 쌀이 줄어 있었고 그나마 남은 쌀에는 왕겨가 섞여 있었습니다. 산옥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속으로 헤아렸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연화댁은 평소처럼 새 비단옷을 차려입고 능숙한 말솜씨로 손님들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한창 이야기가 오가던 중 밖에서 낯선 남자 하나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윤씨 댁 맞소이까 하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채권자였지요. 연화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님 앞에서 멀리에 꽂은 산호 비녀를 뽑아 쥐어주며 이것으로 우선 갚겠으니 나중에 오시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곤 했지요. 손님들은 못 본 척했지만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산호기도 물론 보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일이 되는 제삿날이었지요. 제산상을 준비하는 도중에 낯선 사람 하나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 재전답을 산 사람이라며 이제 내 땅이니 다음 달부터 내보내달라고 했지요. 제삿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제상 위에는 촛불만 외로이 흔들렸지요. 연화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박빚이 너무 커서 그랬어. 하고 연화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은 자신도 함께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시어머니 앞에 멀리를 조아렸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살림집 문서까지 저당 잡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깐이 피어가고 빚이 늘어나는 것을 눈치 빠른 산호기가 모를 리 없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그녀는 기울어가는 가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의 손재주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결심했지요. 들고 다니던 보자기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조각보와 장아찌를 보자기에 싸서 저자거리로 향했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큰 흉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집안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자거리는 그녀가 생각한 것과 달랐지요. 어디에 자리를 펴야 하는지도 몰랐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날은 비까지 내려 조각보가 눅눅해지고 장아찌 항아리 뚜껑이 빗물에 젖었지요. 그렇게 첫날은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도 산호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자거리 한쪽에 오래 자리를 지키던 할머니 하나가 장아찌 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집어봐도 되겠소? 한 입 맛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건 작은 것에 조금씩 담아야 사람들이 선뜻 사가지. 덩이채로 팔면 값이 비싸서 망설이거든 하고 일러주었지요. 산호기는 그 다음 날부터 작은 종지에 나누어 담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을 익혀가고 있을 무렵 저자거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던 중년의 행상 아낙네가 산호기의 조각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하고 물었지요. 산호기가 직접 만든 것이라 하자 그 아낙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 장날에 우리 단골마님 한 분 데려올 테니 기다려 보시오 하고 갔습니다. 사흘 뒤 그 아낙네가 데려온 마님은 저자거리를 지나다가 산호기의 조각보와 복주머니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여러 개를 사가셨지요. 날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날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고 조각보 한 보따리가 다 팔리는 날도 생겼습니다. 산호기는 그렇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시어머니 몰래 집안 쌀독을 채우고 밀린 외상값을 갚는데 사용했지요.
그러나 이것이 금세 큰 며느리 연화댁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연화댁은 당장 산옥이를 찾아가 육박질렀지요. 내 이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디 양반집 며느리가 종년처럼 저자거리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물건을 판다는 말이냐? 산옥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집안 살림이 이리 어려운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집안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하찮은 것이 뭘 한다고 나서느냐. 이 집안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입 닫고 있거라. 연화댁은 곧 더 음험한 짓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서 찾아야 할 돈꾸러미가 사라졌지요. 시어머니가 연화댁에게 맡긴 돈이었는데 정작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화댁이 눈물을 찔끔거리며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산옥이가 살림 도우러 들어온 게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장사돈을 따로 챙겨두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얇은 시어머니는 또 연화댁의 말에 넘어가 산옥이를 불러앉히고는 호된 꾸짖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인 하나가 산옥이의 짐꾸러미에서 접힌 돈꾸러미가 나왔다며 들고 왔지요. 산옥이는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방 안에 있었지요. 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는 그냥 고개를 떨궜지요. 산옥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흘 전 부엌에서 몰래 손약재를 놓아두던 그 손이 생각났지요. 그래도 그 손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옥이는 더 이상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그녀는 텅 빈 방바닥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창 너머 어두운 하늘만 오래 바라보다가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혼자 속으로 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옥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지 않은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닿는 곳이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지요. 거기까지 올라가 바위에 기대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 이대로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발소리 하나가 가까워지더니 가볍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멀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어진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모습이 어찌나 신비롭고 온화해 보이던지 마치 산신령 할머니라도 되는 것 같았답니다. 노파는 조그만 바가지를 내밀며 물 좀 있으면 한 모금 주겠느냐 했지요. 산옥이는 자신이 들고 온 작은 호리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미 절반이나 마신 뒤였지요. 내려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도 산옥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물을 전부 노파의 바가지에 따라들였지요. 노파는 천천히 물을 마시더니 산옥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주 낡고 볼품없는 물독 하나와 손바닥 위에 고이 얹힌 새까만 씨앗 세 톨을 꺼내 건네주었지요. 아가야, 이것을 바꿔라. 산옥이는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이옵니까? 노파는 빙그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 말 한마디만 남겼지요. 내 손에 맡기마. 내 마음이 씨앗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호련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산옥이는
얼떨결에 낡은 물독과 씨앗, 새토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손에 들린 물독의 묵직한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물독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산옥이는 그 낡은 물독을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장 맑고 깨끗한 우물물을 조금 길어왔습니다. 물독 바닥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검은 흙이 얕게 깔려 있었지요. 산옥이는 그 흙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만 물을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검은 씨앗, 새톤 중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주한 뒤 검은 흙 속에 살며시 심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물독 곁에 앉아 정성을 다해 보살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물독을 들여다보니 씨앗은 그대로였습니다. 새싹 하나 돋아나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씨앗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산옥이는 매일 새벽 물독 앞에 앉았지만 빚 생각, 집 생각, 연화댁의 모함 생각, 남편의 그 침묵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어서 싹이 나야 할 텐데, 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 초조함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댁에게 또 구박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또 꾸짖음을 들은 뒤 산옥이는 지쳐서 방 안으로 들어와 물독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집안 걱정도 빚 걱정도 남편의 침묵도 모두 잊은 채 그저 피곤한 몸을 가누며 물독 안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씨앗은 얼마나 춥고 어두울까. 저것도 나처럼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고 나서야 산옥이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싹을 트우지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씨앗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저 아이를 재촉하고 있었구나. 마치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듯이 산옥이는 손가락으로 물독 흙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잘 있느냐? 나도 여기 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옥이가 물독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람. 어제까지만 해도 꼼짝도 않던 씨앗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새싹은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에는 무성하게 잎이 자라나 물독 밖으로 뻗어나왔고 해가 질 무렵에는 그 잎 사이에서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이 피어나더니 이내 희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씨앗이 싹을 트우고 열매까지 맺다니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여다보던 날에는 꼼짝도 않더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던 그날 밤에야 비로소 싹을 틈은 것이었지요. 노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이 씨앗의 스승이 될 것이다. 산옥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초를 수확했습니다. 그 약초는 보기만 해도 영험한 기운이 느껴졌고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풍겼지요. 이것이라면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안악의 어린 딸아이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아 위독하다는 것이었지요. 용하다는 의원도 약재상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옥이는 잠시 물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약초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었지요. 그런데 발이 먼저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약초의 절반을 나누어 그 아이를 위해 다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의 열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저자거리 약재상들 사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 산호기의 물독이 진가를 발휘할 더 큰 기회가 찾아왔으니 바로 시어머니가 큰 병으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높은 열과 심한 기침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며느리 연화댁은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 산삼이며 녹용이며 귀한 약들을 사다 다려드렸지만 병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의원마저 고개를 저었지요. 바로 그때 산옥이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독에서 기른 그 신비한 약초를 정성껏 따린 약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님, 제가 약을 좀 다려왔습니다. 부디 이것이라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연화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현이 뭘 한다고 약을 다려 어머님께 이상한 풀뿌리나 먹여 돌아가시게 할 셈이냐. 하지만 병세가 위중했던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을 저어 연화댁을 물리치고 산옥이에게 약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지요. 산옥이는 정성껏 시어머니께 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댁은 제 방에서 잠을 잤지만 산옥이는 시어머니 방 한쪽에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열이 오를 때마다 찬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고 기침이 심해지면 등을 천천히 쓸어들였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시어머니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밤도 산옥이는 그 자리를 지켰지요. 연화댁이 아침에 들어와 어제보다 낫지 않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산옥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시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아이고, 내 몸이 이리 가뿐해지다니. 아가, 네가 다려준 약이 대체 무엇이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산옥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구박하기만 하던 큰 며느리가 아니라 이틀 밤을 곁에서 지킨 작은 며느리를 그날 처음으로 똑바로 들여다보았지요. 시어머니의 병을 고친 약초에 대한 소문은 금세 저자거리 약재상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산옥이를 찾는 상인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시어머니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산옥이와 먼저 상의하기 시작했지요. 아직 빚을 모두 갚은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 사람들은 산옥이만이 이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댁은 자신이 누리던 자리가 조금씩 산옥이에게 넘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연화댁은 집안이 바뀌어가는 것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산옥이에게로 넘어간 것이었지요. 감히 저 천한 것이, 저것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었어야 해. 저 신비한 물독만 없었더라면. 연화댁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산옥이가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요. 한 번은 밤에 부엌에서 물을 뜨러 가다가 산옥이 방 쪽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는 물독 안에서 빛이 나는 듯한 풀 하나가 하루 사이에 잎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댁은 자기 눈을 의심했지요. 다음 날 밤에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저것이구나. 저것이 전부였구나. 그래, 저 물독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연화댁은 발소리를 죽이고
산옥이의 방 앞에 섰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산옥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댁은 물독 쪽으로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물독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자 안에 담긴 검은 흙이 사각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댁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산옥이가 돌아눕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댁은 숨을 멈춘 채 방 한 구석에 몸을 붙였습니다. 물독 가장자리에서 작은 흙덩이 하나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옥이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댁은 물독 곁에 놓인 작은 비단 주머니까지 집어 품속에 감춘 뒤 그제야 천천히 방을 빠져나왔지요. 연화댁은 훔친 물독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이 복물독은 내 것이다. 그녀는 산옥이가 그랬던 것처럼 비단 주머니에서 씨앗 한 톨을 꺼내 검은 흙 속에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성이나 사랑 대신 오직 더 많은 보물을 얻어내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자, 어서 나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내어놓아라. 산옥이가 얻은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연화댁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물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물독 안에서는 귀한 약초가 아니라 아주 흉측하고 시커먼 독초들이 뱀처럼 자라나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초들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따라 연화댁이 방 한쪽 서랍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종이 묶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독초 줄기가 서랍 틈 사이로 파고들며 종이 묶음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전답을 판 문서였지요. 연화댁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거의 동시였습니다. 껑, 이게 뭐야? 독초들 사이에서 흉측한 벌레들이 스멀스멀 뛰어나와 방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지요. 저리가. 연화댁은 혼비백산하여 발광을 했습니다. 느녀의 비명 소리에 놀라놓은 집안 식구들이 달려왔고 바닥에 놔두고는 제전답 문서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물독은 산옥이 방에 있던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방에 있는 것이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연화댁의 악행은 그렇게 온 집안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산옥이는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물독이 형님의 방에 있는 것, 독초와 벌레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한눈에 보았지요. 물독 옆에는 비단 주머니가 뒤집어진 채 놓여 있었고 마지막 씨앗 한 톨이 바닥에 굴러 있었습니다. 산옥이는 그것을 조용히 집어 손안에 쥐었습니다. 산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산옥이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산옥이 마저 그동안의 서러움을 갚아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연화댁이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산옥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방 안을 바라보다, 연화댁을 바라보다, 그리고 물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물독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거라. 산옥이가 속삭이자 독초와 벌레들이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산옥이는 물독 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물독은 심는 사람의 마음을 닮은 것을 잘하게 합니다. 지금 형님 방에 나타난 것들은 물독이 내린 벌이 아니라 형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연하댁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둑질까지 한 큰 며느리의 악행에 크게 노하여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앞으로 나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연화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 노름빛을 막으려다 제전답까지 손대게 된 것입니다. 내쫓으시려거든 저도 함께 내쫓아 주십시오. 연화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외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지요. 연화댁은 온몸을 떨다가 산옥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산옥아, 그 돈 꾸러미는 내가 어머님 것을 가져다 네 짐 속에 넣은 것이다. 네가 집안 돈을 빼돌린다고 몰아붙이면 다시는 저자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 제전답 문서를 감춘 것도 네 물독을 훔친 것도 모두 나였다. 그제야 산옥이를 향했던 지난날의 의심이 거짓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온 집안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지요. 온 집안 식구들이 연화댁 부부를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산옥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두 분을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저지른 일은 두 분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숨긴 돈도 팔아넘긴 땅도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짓말도 모두 돌려놓아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모든 일을 겪고도 저들을 한 집에 두겠다는 말이냐? 산옥이는 연화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마저 빼앗지는 말아주십시오. 연화댁은 산옥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리든 내가 망가뜨린 것을 내 손으로 다시 돌려놓으마. 부디 이 못난 형을 한 번만 더 지켜봤다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두 사람에게 안채의 살림과 곳간 열쇠를 모두 내놓으라 명하고 빚과 밀린 품삯을 갚는 일부터 시작하라 했지요. 누구도 연화되기에 죄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날 이후 연화댁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이 곧 변화가 되지는 않았지요. 며칠은 부끄러워 안채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해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산옥이는 연화되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도 빈정거리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연화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은 산옥이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산옥이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날 당신 편에 서지 못했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믿는다는 한마디를 끝내 하지 못했소.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산옥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장날이 되었을 때 작은 아들이 말없이 짐을 등에 지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날부터 그는 산옥이와 함께 저자에 나가 빚을 갚는 일을 고았습니다. 말보다 늦게 시작한 행동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답니다. 뒤로 산옥이는 물독에서 자라난 약초를 조금씩 거두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는 며칠에 한 번씩 새로운 잎과 열매를 내어주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산옥이는 욕심을 내어 뿌리까지 뽑지 않고 다시 자랄 만큼만 조심스럽게 거두었습니다. 약초를 판
돈의 조각보와 장아찌를 팔아모은 돈도 보탰습니다. 작은 아들은 산옥이와 함께 저자에 나가 짐을 나르고 장부를 맡았지요. 시어머니는 안채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고 큰아들은 노름판을 끊고 직접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연화댁 역시 화려한 살림과 값비싼 옷가지들을 정리해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온 식구가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급한 빚부터 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밀린 품씨에 받지 못해 떠났던 하인들에게도 차례로 돈을 돌려주었지요. 마지막 남은 큰 빚까지 정리한 뒤에야 산옥이는 팔려나간 제전답을 다시 되살 수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반문서를 되찾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던 날, 시어머니는 한동안 그 문서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산옥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구았구나.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지요. 산옥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돈을 벌기 전에도 저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집안의 경제권이 산옥이에게로 넘어오자 하인들이 갑자기 연화댁을 무시하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옥이는 그것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지요. 나를 집신각시라 부르던 입으로 형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 말에 하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화댁은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 서 있었지요.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듬해 여름마을 전체에 아주 지독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사실 봄부터 조짐이 있었지요. 산옥이가 이른 봄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올렸을 때 우물돌 안쪽에 평소보다 훨씬 높이 하얀 수분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면이 내려앉았다는 뜻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더해져 여름이 되자 논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갔고 강물마저 말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졌고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했지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인 듯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산옥이는 물독에서 자라난 약초와 열매를 거두어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 애썼습니다. 약초를 달려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열매는 굶주리는 아이들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하지만 그 약초와 열매만으로는 메마른 논밭과 바닥난 우물을 되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산옥이에게는 아직 마지막 씨앗 한 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나올지 알 수 없었지요. 이 씨앗을 다시 심는다면 지금의 약초가 시든 뒤에도 몇 해 동안 집안의 약재 수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쓰지 말라 했습니다. 집은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데 마지막 희망을 쓸 수 있느냐 했지요. 작은 아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산옥이는 저 말라버린 공동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마을이 물을 기대던 그 우물이 바닥을 드러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때 연화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산옥이 곁에 서서 말했지요. 심거라. 집은 다시 일으킬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화댁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옥이는 연화댁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산옥이는 신비한 물독을 들고 마을 한가운데 완전히 말라붙은 공동 우물 앞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산옥이는 우물가에 물독을 내려놓고 마지막 씨앗을 검은 흙 속에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독을 마른 우물 가장자리 가까이 놓은 뒤 두 손을 모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개인의 복을 바라지 않사오니 부디 이 마을 모든 백성이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산옥이의 기도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댁도 시어머니도 남편들도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멀리를 숙였지요.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위는 여전했고 우물 바닥은 바싹 말라 있었지요. 몇몇 사람은 실망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산옥이는 꿇어앉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연화댁이 천천히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산옥이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물독 속 검은 흙이 가늘게 갈라지더니 작은 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싹은 순식간에 줄기를 뻗었고 하얀 뿌리들이 물독 가장자리를 넘어 마른 우물 안으로 길게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뿌리들은 갈라진 흙 사이를 헤집으며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뒤 우물 아래쪽에서 돌이 갈라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르륵, 구르륵, 땅속 깊이 막혀있던 물길이 열리는 소리였지요. 이윽고 우물 바닥 한가운데에서 맑은 물 한 줄기가 가늘게 솟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만 한 줄기였지만 곧 팔뚝만큼 굵어졌고 마침내 맑고 시원한 산물이 콜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우물에서 물이 솟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다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샘물은 순식간에 우물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마을의 마른 논밭을 향해 시냇물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은 그 물을 받아먹으며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다 들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샘물로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온몸에 물을 끼얹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소동이 잦아든 뒤 산옥이는 우물가에 놓여있던 물독을 다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씨앗을 품어낸 뒤라서인지 물독은 전보다 한결 가볍게 느껴졌지요. 산옥이는 그것을 처음 두었던 방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연화댁은 자신이 끝까지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폐물 하나마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서당에 쌀을 내어 훈장에 녹을 보탰고 고을원님께 청원을 올려보를 놓는데 미천을 대었지요. 자신이 가진 관계와 말솜씨를 이번에는 집안 체면이 아닌 마을을 위해 쓴 것입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이제부터라도 너를 도와 이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구나. 산옥이는 그런 형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형님,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기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요. 그렇게 두 며느리는 진정한 자매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산옥이의 지혜와 선한 마음에 연화댁의 현실적인 추진력이 더해지니 못할 일이 없었지요. 매년 가을이면 큰 잔치를 열어 모든 마을 사람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한때는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두 며느리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어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물독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을의 평화가 찾아온 그 가을, 어느 날 아침, 산옥이가 방에 들어가 보니 물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물독이 있던 흔적만 남아 있었고 그 흔적 위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지요. 후로도 산옥이가 씨앗을 심었던 그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어 씨앗을 심을 때가 오면 산옥이와 연화댁은 마을에서 거둔 첫 곡식 씨앗을 한 줌씩 들고 함께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산옥이가 평범한 곡식 씨앗을 땅에 심으면 연화댁이 복샘에서 물을 길어 부었지요. 두 사람은 그것이 어느 쪽의 역할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 우물을 복산이라 불렀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 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복을 심은 작은 며느리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까지 다 훈훈해지는 것 같구먼요. 부디 여러분께서도 산옥 씨처럼 주변에 복을 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소이다.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